네, 오늘 논 노비스 책이 끝나고 이제 그룹의 두 번째 책 리사이클러블에 대해서 이제 인트로를 맡게 된 민지라고 하고요. 음, 논 노비스에서는 이제 이전엔 이제 재료 각각에 대한 친환경적인 이슈를 좀 세세하게 다뤘다고 하면 요 리사이클러블이라는 책에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게 그런 이제 재료들이나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건설 환경에 적용되고 실제 그 주택 사례를 통해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UMAR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이제 주택의 일부를 리모델링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베르너 소백하고 펠릭스 하이젤 그리고 디르크 이 헤벨이라는 건축가 세명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위주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어, 제가 오늘 발표할 서문에서 프랭크 하인라인이라는 사람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베르너 소백이 미래의 건설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스크립션에서 건축의 구성 요소들로 풀어서 각각 아까 그 UMAR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친환경 건설의 핵심인 재료 파트가 따로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가들이나 전문가들의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프랭크 하인라인이라는 사람의 서문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이분은 베르너 그 원래 건축 관련된 전공이 아니신데 그 베르너 소백 회사의 경영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로 입사를 하셨다가 음, 그 나중에 그 액티브 하우스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면서 좀 그걸 책임자가 되면서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는 여기 이 모듈 주택을 이제 만드는 그런 리서치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런 친환경적인 이슈에 가까워지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주택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 주택이 재밌는 게 이제 바이센호프 주거단지에 설치된 모듈형 친환경 주택이고 제로 에너지, 제로 배출물, 제로 폐기물을 실현한 주택이라고 하고요. 이 제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용하고 남은 잔여량의 에너지를 그 옆에 있는 르꼬르비제가 만든 그 하우스에 전력을 공급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좀 액티브 하우스 B10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인데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이제 그런 분이 쓴 서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 건설 환경이 이제 사람이 배출하는 그 전체 배출량이나 뭐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자원 소비, 그리고 생산해내는 폐기물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좀 지적을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그래서 배출량의 3분의 1 이상 발생시키고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건설 환경에서 차지하고 있고 자원도 절반 이상, 우리가 소비하는 자원의 절반 이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출해내는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건설 환경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 미래의 자연 환경을 이용하고 싶지 않을 때 이제 건설의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뭐, 그 어떤 구조물을 지을 때, 에너지원을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100% 공급을 받아야 하고, 쓰이는 자원들은 중립적이어야 하고, 또 그게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분해되고, 그게 각각의 부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건설 환경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주된 이유로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의 수요 부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품들이 정확히 이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분해되려면 그것을 잘 조립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접합 기술의 부족한 거를 이제 건설 환경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주된 이유로 꼽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개념이 도시 광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은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전통적으로 이제 재료를 공급받는 그런 자연 환경에서의 그런 재료들은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기존에 지어지는 건물들에 지금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도시를 이제 이렇게 도시의 건물들이 이제 채굴의 대상이 되고 자연 환경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게 도시 광산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UMAR도 Urban Mining and Recycling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어떤 건설 환경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건설 환경에 적용이 되려면 이제 모든 일의 중심에서 라이프 사이클 띵킹이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야 이게 적용될 수가 있고, 앞서 말한 그런 그 잘 실천되지 않는 이유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건물은 영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어, 자재 저장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우리 다른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인트로밖에 안 들었어요. 네? 제가 어떤 화면을 보고 계세요? 그, 인트로. 인트로 민지 PDF. 네, 이게 PPT 자료예요. 너가 읽길래 넘어간 줄 알았어. 아, 네네. 아, 네. 슬라이드가 계속 첫 번째 슬라이드거든요. 페이지가. 아, 그래요? 지금도요? 네, 화면이 그대로예요. 아, 듀얼 모니터인 표지, 경우에 달라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니터랑 PDF가 뜨는 모니터랑 달라서. 그러면은 전체 화면을 꺼야 되나? 잠시만요. 어, 이 페이지를 계속 보고 계셨다고요? 네. 아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고요. 이게 액티브하우스 B10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얹고 있는 모습이고, 그 프랭크 하인라인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이제 도시광산 개념을 설명했고, 라이프 사이클 띵킹이라 이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페이지이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UMAR이라는 이 책에서 이제 주로 설명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집에 이제 사용된 개념은 이 집을 구축하는 모든 요소들이 재사용되어야 되고 재활용되어야 되고 퇴비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실험 장치는 임시 재료 저장소와 재료 실험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재활용하고 이 퇴비화가 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처음엔 약간 이렇게 혼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속 읽다 보니 재활용이라는 거는 이제 아예 그 구성 부품으로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퇴비화는 이게 굳이 어떤 그 목적으로 똑같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떤 새로운 자원을 위해 밑거름이 되거나
뭐 변형을 해서 쓸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분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우측에 있는 요 도면이 그 UMAR 프로젝트의 개념이 적용된 일부분입니다. 여기 주택 중에 이 부분 네 유닛이 리사이클러블에서 실험했던 그 부분의 영역이고 이 부분이 완전히 100% 조립식으로 현장에 와서 설치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적용된 그런 자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생물학적 주기하고 기술적 주기를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생물학적 주기에 비교해서 기술적 주기는 조금 더 그 자연 소재를 가지고 가공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생물학적 주기는 그 재료의 그 퇴비화될 수 있고 뭔가 이전에 그 논 노비스에서 얘기했던 그 나무의 일생 같이 나무가 자라고 그것이 다시 퇴비가 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주기하고 생물학적 주기에 있어서 생물학적 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술학적 주기는 아까 어떤 건물이 해체될 때 부품이 될 때 뭐 예를 들면 기술 주기를 활용한 플라스틱은 그 폴리에틸렌 그 자체로 플라스틱일 때만 그게 이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 생물학적 주기는 처리되지 않은 나무 들보처럼 처리되지 않은 나무 들보처럼 어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퇴비화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 주기를 이제 갖춰야 하지만 생물학적 주기 갖추는 걸 더 약간 중요하게 여긴다는 뉘앙스로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사이클에는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사용된 어떤 재료들이 그 생물학적 주기든 기술 주기든 어떤 사이클의 초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클 있는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그 건물이 이렇게 조립될 때 그게 조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해체될 때 그것이 모두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서문을 마치고 있고요. 즉 그래서 프랭크 하인라인의 서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베르너 소백의 서문이 있고 The Future of Construction 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 과거 1940년대에 프리츠 레온하르트라는 어떤 교량 구조 엔지니어가 쓴 저널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전후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건설 환경에 들어가는 자재의 어떤 전반적인 매스 플로우하고 그 재료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에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구조를 경량화시키고 그 약간 합리적이고 최소화된 재료를 사용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가 가벼워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상황인데 이때 이 에세이가 지금 현대 사회에 꼭 들어맞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량 건설 우리 시대의 요구 사항이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두를 위한 경량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벼운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친화적인 건축 방법을 개발하고 화석 연료로부터 회색 에너지 생산을 최소화할 필요성에 의해 이끌려야 한다. 약간 번역투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가능한 가벼운 구조물을 이제 제한하는 것을 과거에 이제 제한을 했다면 지금은 재활용도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건축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츠 레오나르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분이 슈투트가르트에서 구조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학자신데 돌아가셨고 이분의 대표 작업으로는 67년에 그 프라이 오토가 만든 요 독일 파빌리온, 이게 캐나다에서 진행됐던 파빌리온인데 이 파빌리온의 그 컨설턴트 엔지니어였다고 하고 이제 이분이 교량 구조의 약간 대가 같은 분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교과서도 있는 걸 좀 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 형식으로 PVC의 그런 멤브레인하고 이런 와이어 프레임으로만 구조를 만들어서 어떤 여기서 말하는 경량 건설에 대한 어떤 예시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네,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베르너 소백은 아까 이제 인구 증가와 어떤 자원의 부족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의 아이들이 16년 동안 새로운 집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1년에 1억 2,500만 명의 사람을 위한 집이 필요하고 이게 현재 독일에 있는 전체 건물 양의 1.5배에 해당하는 양이고 또 갑자기 독일 시민 1인당 480돈의 건축 자재를 소유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1억 2,500만 명을 위해서 매년 600억 톤의 추가 건설 자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엄청난 양이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적도 주변에 30cm 두께의 벽을 쌓는다고 하면 그 600억 톤의 양이 그게 2km 높이까지 쌓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환경에 있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척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나 신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의 그런 척도로 생각을 해야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당장 이걸 실천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자연 척도를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3가지 목표로 자재를 덜 사용하면서 건설된 환경을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건설 자재를 재활용 공정에 통합해야 한다. 또 가스 폐기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걸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기에 에너지 절약이 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화석이나 핵 원료로부터 전력을 받는 게 문제이고 우리가 에너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요 3가지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UMAR 같은 주택처럼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그것의 분해까지 염두에 둬야 하고 이제 그거를 분해를 위한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해를 위한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게
부피와 중량이 가볍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들이 아까 말했던 생물학적 주기나 기술적 주기의 사이클에 다시 공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분해를 위한 설계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래의 건축 환경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인트로를 끝내게 됩니다.